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계 최강의 헤비급 복서가 링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체급이 한참 낮은 플라이급 선수예요.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렇죠. 공이 울리자마자 이 거구의 복서가 맹렬한 펀치를 쏟아붓고 작은 선수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립니다. 누가 봐도 게임은 끝난 것 같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압도당한 상황이죠.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깔린 그 플라이급 선수가 헤비급 복서의 산소 호수를 양손으로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 펀치를 맞으면서도 핵심을 쥐고 있다. 네, 복서가 주먹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정작 자신의 숨이 막혀오는 기묘한 상황. 2026년 3월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에픽 퓨리 작전의 본질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쏟아붓고도 승리를 선언하지 못하는 미국의 당혹감,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채로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이란의 치밀함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죠.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단순히 누가 폭탄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앞에 지금 군사 전략, 지정학적 분석,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 변화를 다룬 4편의 최신 심층 기사와 보고서들이 놓여 있거든요. 네, 아주 방대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이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중동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상과 워싱턴의 권력 지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들에는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의 좌우 정치 진영에 관한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정치적, 외교적으로 아주 뜨거운 주제들이죠.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특정 국가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께 명확히 밝힙니다. 오직 제공된 자료의 팩트와 논리적 흐름만을 날카롭게 짚어내는 일종의 전달자 역할만 수행할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에만 기반해서 이 복잡한 퍼즐을 풀어보죠. 그럼 현재 전황의 가장 큰 모순부터 짚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국이 한 달 넘게 이란 본토를 향해 엄청난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란의 해군 함정들은 대부분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방공망은 무력화됐죠. 수백 명의 사상자도 발생했고요. 엄청난 타격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란 정권이 흔들리긴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도 바로 그 대목이에요. 보통 폭탄이 떨어지면 내부의 불만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질 거다. 이게 전형적인 전쟁의 기대치잖아요. 네, 과거의 많은 전쟁들이 그런 양상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실제 메커니즘이 정반대로 작동했습니다. 외부에 거대한 공격이 쏟아지자 이란 내부의 강경파인 혁명 수비대에게 완벽한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빌미로 통제를 강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소수민족 분리주의자들이나 도시의 반정부 시위대 같은 국내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은 폭탄이 두려워 거리에 나오지 못하고 반대 목소리는 외부의 적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앞에 완전히 침묵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의 폭격은 막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400kg의 고농축 우라늄, 이거 깊은 지하 벙커나 잔해 속 어딘가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폭격을 그렇게 했는데도요? 와. 네, 하지만 이란이 거둔 진짜 전략적 승리는 물리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산소호스, 즉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린 데 있죠. 전 세계 석유와 가스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바로 그 좁은 바닷길 말이죠. 이란은 직접 미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 같은 프록시, 그러니까 대리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네, 이란의 정보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세력들이죠. 이들이 중동 곳곳에서 미군 기지와 상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면서 미국을 극도의 피로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대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명확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 없이 시작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명분이나 출구 전략이 부족했죠. 전쟁이 길어지고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백악관은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무력을 더 투사해서 확전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협상할 것인가.
제 첫 번째 본능적인 의문은 이거였어요. 아니, 미국 해병대가 그냥 쑥 들어가서 이란의 주요 석유 수출항인 카르구 섬이나 해협 주변의 해안가를 확 점령해버리면 봉쇄가 풀리는 거 아닌가? 누구나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군사적 해결책이죠. 네, 하지만 무기체계의 스펙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더라고요. 이란이 수천 대나 비축하고 있는 샤헤드 136 드론, 이 드론의 사거리가 무려 1,5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미군 지상군이 어디든 해안에 상륙하는 순간 그곳은 방어할 수 없는 움직이는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1980년 지미 카터 시절에 이란 인질 구출 작전이 사막에서 참사로 끝났던 악몽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정확한 분석입니다. 현대전에서 고정된 지상군을 유지한다는 건 적의 값싼 드론과 미사일에 아주 비싼 인명과 장비를 내어주는 꼴이거든요. 가성비가 최악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 전략가들은 육상 점령을 통한 확전은 결코 선택지게 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그나마 덜 나쁜 선택은 이란 강경파가 해협 총재권이라는 막강한 레버리지를 쥐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파키스탄 같은 제3국을 통해서 전면적인 휴전 협상에 나서는 거죠. 최근 보도되는 15개 조항의 평화 제안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겁니다. 아, 15개 조항 제안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하지만 문제는 이란 입장에서 미국의 약속을 신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조차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란의 산소 호수기를 풀기 위해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바다 위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것뿐이겠네요. 맞습니다. 해상작전밖에 답이 없죠. 그런데 제가 펜타곤의 그 작전 계획서를 보니까 와, 이건 그야말로 군사적 악몽입니다. 그들이 내놓은 3단계 작전이 위협자산 사냥, 기뢰 제거, 그리고 유조선 호위인데 하나같이 지옥 같은 난이도예요. 첫 번째 단계부터 만만치가 않거든요. 미국은 지하를 뚫는 5,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 폭탄하고 A-10 워호그 공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스피드보트와 함정 120여 척을 부셨습니다. 120척이면 꽤 많이 부순 거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해협은 양옆이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란은 수십 년 동안 그 해안선 산맥에 거미줄처럼 동굴과 지하 터널을 뚫어놓았습니다. 아, 그 안에다 숨겨놨겠군요. 맞습니다. 미군이 아무리 폭탄을 쏟아부어도 그 깊은 터널 안에 숨겨진 무인정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완벽히 제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게다가 이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겨우 50km밖에 안 되잖아요. 미 해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좁은 골목길에 최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들어가는 꼴입니다. 양옆 건물 옥상에서 누가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사방이 위협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작전에서 가장 경악했던, 정말 뒷목을 잡게 만든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기뢰 문제예요. 기뢰. 이게 정말 치명적이죠. 이란이 6,000개의 기뢰를 좁은 바다에 깔아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 해군은 하필 이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1월에 중동에 남아있던 어벤져급 소유함들을 전량 폐기해버렸습니다. 기뢰 제거함들을 말이죠. 미 해군의 관료주의와 기술 만능주의가 빚어낸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입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화려하고 강력한 이지스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건조에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느라 작고 낡았지만 필수적인 기뢰전의 중요성을 수십 년간 경시해온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거죠. 당장 기뢰를 치워야 할 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부랴부랴 대체할 함정들을 끌어오고는 있는데 보고서를 보면 그마저도 잦은 고장과 기술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란은 첨단 부설함이 없어도 낡은 어선이나 상선 뒤에서 그냥 드럼통 버리듯이 기뢰를 바다에 툭툭 던져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미군은 지금 기뢰가 다 치워졌는지 확신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발물 덩어리인 거대한 유조선들을 끌고 그 폭 50km의 좁은 지뢰밭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3단계 유조선 호위 작전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유조선 2척당 무사일을 막아줄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알기로 중동 지역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 14척 중에 6척은 항공모함 보호하느라 이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쟁의 수학적 불균형, 그 비대칭 전력의 무서움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미군은 이란이 날리는 수천만 원짜리 싸구려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한 발에 수십억 원이 넘는 최첨단 요격 미사일을 쏴야 하거든요. 가성비 차이가 너무 심하네요.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이란의 미사일이 미군의 함정을 맞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물량 공세 앞에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먼저 바닥나 버리는 겁니다. 아, 방어할 무기가 떨어지는 거군요. 네, 방패가 다 떨어지면 결국 눈을 질끔 감고 반창고를 확 떼어내듯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발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늪에 완벽하게 묶여버렸다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서 논리의 선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계 경찰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모든 군사적, 외교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면 중동의 다른 행위자들은 이 거대한 힘의 공백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지금 레바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인데요. 미국이 이란과의 수렁에 빠져서 자신들을 제어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울 여력이 없다는 걸 이스라엘이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 이란의 가장 강력한 대리인인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향해 전례 없는 공격을 퍼붓고 있죠. 그냥 공습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단순히 공습을 넘어서 대규모 지상작전으로 레바논 영토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의 레바논 민간인들이 하루아침에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략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과거에는 주로 방어적인 태도였죠. 맞아요. 예전에는 자국 북부의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시기였다면 이번에는 대피는 없다면서 오히려 레바논 영토의 거의 10%에 달하는 지역, 그러니까 국경에서 약 32km 떨어진 리타니강 이남 지역을 장기적으로 점령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단거리 로켓 사정거리를 영구적으로 밀어내서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군사적 계산인 거죠. 완충지대를 위해서 레바논 땅을 차지하겠다. 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리타니강 위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량 8개를 완전히 폭파해버렸습니다. 남부 지역을 레바논 본토에서 물리적으로 단절시켜버린 겁니다. 교량을 다 끊어버렸다고요? 그럼 피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피난민들의 귀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레바논 내부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의 군사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란 대사까지 추방했더라고요. 그러자 이란은 베이루트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경고장을 날렸고요.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죠. 네, 심지어 피난을 떠난 시아파 무슬림 수십만 명이 기독교 거주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받아주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다음 폭격 목표가 될까봐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종파간 내전이 벌어지기 직전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현지 정치 역학의 매우 역설적인 메커니즘을 목격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레바논 내부에서는 헤즈볼라를 향한 원망이 컸거든요. 이스라엘의 공격이 거세지고 특히 남부 영토에 대한 영구 점령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민심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적이 영토를 뺏으려 하니까 믿든 곱든 총을 들고 싸우는 집단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집과 고향을 잃은 시아파 민간인들에게 헤즈볼라는 이제 단순한 무장 정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는 유일한 저항 세력으로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점령의 위협이 오히려 헤즈볼라를 키워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면 할수록 장기적으로는 헤즈볼라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민초들 사이에서 다시 결집하게 되는 아이러니. 이게 무력만으로는 결코 중동의 복잡한 퍼즐을 풀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사례죠. 정말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마비가 이스라엘의 독재 행동을 불렀고 그게 다시 레바논 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네요. 자, 그럼 이 파동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바다를 건너가야죠. 맞습니다. 이란의 바다와 레바논의 국경을 넘어서 이 길고 고통스러운 분쟁의 불길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워싱턴 DC의 심장부로 옮겨붙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치솟는 불만에 지친 미국인들의 분노가 미국의 정치 지형, 특히 그 막강했던 로비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데이터는 미국 정치의 지각 변동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미국 대중의 이스라엘 지지율이 무려 40년 만에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40년 만에요? 와, 더 놀라운 건 전통적으로 친이스라엘 성향이 강했던 공화당 우파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돈과 무기를 끝없는 중동 전쟁에 쏟아붓는 것이 과연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터져 나온 거죠. 그 설문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더라고요. 미국인 3명 중 1명이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가 정부 정책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대테러센터 수장마저 로비의 영향력을 비판하면서 사임할 정도니까요. 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다 보니까 미국 내 가장 큰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에이펙, 즉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도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꺼내든 카드가 뭡니까? 자료를 보면 이들의 전술 변화는 거의 스텔스기 수준으로 은밀하고 교묘해졌어요. 로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 에이펙은 이미 당선된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 유리한 투표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집중했거든요. 네, 전형적인 로비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슈퍼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아예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정치인을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2년과 2024년 선거 주기에만 무려 1억 달러, 하나로 약 1,300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죠. 당선자 자체를 바꿔버리겠다 이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슈퍼팩이 어떻게 돈의 출처와 목적을 숨기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이펙은 정치 광고를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아요. 아예 숨겨버리는 거네요. 네. 대신 아주 그럴싸하고 평범한 이름의 위장단체들을 수십 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시카고 여성을 선출하자 같은 이름 말이죠.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지역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위장단체의 이름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네거티브 광고를 폭격하는 겁니다. 와,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네요. 맞습니다. 타겟이 된 정치인, 예를 들어 통 말리노프스키 의원 같은 사람을 공격할 때 그가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습니다. 대신 말리노프스키가 국경 수비대나 이민세관 집행국의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는 식으로 전혀 상관없는 국내 정치 이슈를 들고 나와서 그를 위험한 진보주의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님, 이 대목에서 저는 과거 미국의 거대 담배 회사들이나 정유 회사들이 썼던 방식이 떠오르거든요. 네, 비슷한 면이 있죠. 돈으로 유권자의 시야를 가리고 위장단체를 내세우는 이런 스텔스 전략이 단기적으로 몇 명의 의원을 낙선시키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요? 역풍을 맞을 것 같은데요. 매우 예리한 통찰입니다. 정치권의 반발은 이미 시작됐어요. 민주당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이런 기만적인 방식에 분노하면서 에이펙의 후원금 받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다행이네요.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건가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규모의 다크머니와 은폐 전술은 미국 사회 깊숙이 잠복해 있는 반유대주의적 음모론, 그러니까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자본 세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선거와 정책을 조종하고 있다는 그런 극단적인 편견에 아주 큰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오히려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네요. 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쓴 전술이 가장 위험한 차별과 음모론을 역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극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이것 역시 철저히 자료에 나타난 분석 결과죠.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설과 딜레마의 연속이네요. 오늘 저희는 4편의 심층 기사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지정학적 도미노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얽혀 있죠. 폭격을 맞을수록 강경파의 힘이 세지는 이란의 역설. 초강대국 미국의 해군을 고철덩어리 기뢰와 드론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현상. 그리고 그 힘의 공백을 틈탈 레바논을 점령하려는 이스라엘과 그 점령 위협 때문에 다시 결집하는 헤즈볼라. 맞습니다. 거기에 이 기나긴 전쟁의 여파 속에서 교묘하게 진화하며 미국 민주주의의 균열을 파고드는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의 실체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현대의 분쟁은 결코 한 지역의 지도 위에서 단순한 군사력의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에 물길이 막히는 순간 그 파동은 워싱턴의 투표함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갑으로 밀려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무기 이름이나 중동 지명으로 가득 찬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군사 이야기로 들리셨나요?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유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그 산소호수를 쥐고 있는 한 배럴당 100달러를 오르내리는 기름값은 당장 내일 아침 여러분이 내야 할 주유비와 장바구니 물가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정치적 균열은 세계 정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압도적인 무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진 자리에 이제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촘촘하게 얽힌 청구서들만 전 세계로 날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숨막히는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침대에 누워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어쩌면 등골이 서늘해질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폭 50km의 좁은 바다 그 골목길을 지나는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최정예 구축함들과 핵심 군사자산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중동의 늪에 발이 묶여 있어야만 한다면 그 시간 동안 미군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시아의 바다, 특히 중국과 대만 해협의 힘의 균형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와,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거인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이 세계 지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다시 그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남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